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녹화하는 용정호토 1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3월 8일 해야 되는데 하루 앞당겼습니다. 내일 일이 좀 많아서. 그래서 지금 일본하고 한국하고 강제징용 문제 타결을 했다 이런 뉴스가 이제 탑으로 뜨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한국이 계속해서 공중 연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쌍매라는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연합훈련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이걸 최근에 이제 주요 매체들 뉴스를 쭉 보니까 용어 사용에 이제 너무 좀 안이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연합이나 합동이나 원래 국적이 다른 두 개의 국가가 훈련을 할 때는 연합훈련이라고 합니다. 한미연합훈련 이런 식으로. 근데 합동훈련이라 할 경우에는 제대 속성이 다른 두 부대가 같이 이제 연습을 하는 경우, 그걸 이제 합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군하고 해군이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공군하고 해군이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단어를 갖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 전술, 그 다음에 그 사이는 작전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바흐무트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철수할지도 모른다는 걸 가지고 전략적 철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전략적 철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하는 거는 한 군대가 특정 지역으로 들어갔다가 작전 기동하러 들어갔다가 또는 침공했다가 완전히 뒤로 이제 전선을 물린다든지 하는 거지, 국지적으로 국부적으로 빠지거나 앞으로 더 나가는가 하는 거는 이제 전술적 또는 이제 좀 크게 보자면 작전술, 오퍼레이셔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대놓고 전략이라는 말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요 매체에서 특히 연합뉴스, 이렇게 뉴스를 가공해서 파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안보나 군사관계 기자들 하나도 없는 건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다른 옆에 주변은 일본이라든가 하다못해 싱가포르 이런 쪽만 하더라도 이제 우크라이나를 다루는, 그 전쟁을 다루는 기자들의 이제 어떤 숙련도라든지 전문 지식 상당한 수준에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좀 멀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좀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오늘 일부 우크라이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한 달 전부터 또는 한 달 반 전부터 늘 하는 이야기가, 러시아의 중계 대공세가 시작됐느냐 아직 시작하지 않고 있느냐, 아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왜 이런 거 아니? 지난번에 이제 나토 사무총장이 중계 대공세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다른 기관도 아니고 나토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이제 집단 안전 보장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매체들이 다 따라 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의문을 제시했습니다만, 과연 이게 대공세가 맞는가? 그래서 공세라는 거, 오펜시브라는 거, 이걸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대공세가 맞는지, 아니면은 그냥 강행 정찰 수준, 위력 정찰 수준의 작전 기동인지 확인하기 좀 어렵거든요. 대개 이제 군사학에서 4단계로 나눕니다. 공세라는 거는 최초 국면에서 이제 돌파가 있어야 되겠죠. 저게 방어선을 돌파하는 거, 브렉스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성공하고 나면은 그쪽으로 이제 적의 방어선이 터지지 않습니까? 가장 약한 고리가. 그럼 거기로 이제 주력 병력을 집어넣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전과를 확대하는 단계, 그게 이제 2단계입니다. 그걸 익스플로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착취입니다. 노동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적군에 대한 포위 선멸이죠. 또는 추격이라든가, annihilation.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stabilization. 그냥 특정 지역을 갖다가 이제 원했던 대로 얻고 장악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던 적군 병력을 소멸시켰다. 그러고 나서 적의 반격 공세에 대비해서 진지를 축소한다든지 또는 병참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 그걸 이제 마지막 4단계 스타빌라이제이션, 안정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 이게 만약에 나토 사무총장이 이야기한 대로 러시아의 중계 대공세가 맞다면 이 4개 중에 어느 거냐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전과 확대냐? 아닙니다. 약간의 방어선은 무너졌습니다. 바흐무트가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바흐무트가 지금 시를 철수하느냐 계속 사수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거는 전과 확대나 어떤 선멸 단계가 아니고 돌파의 끝자락이나, 안 그러면 돌파 국면과 전과 확대 국면의 중간쯤 되는 그런 단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1차 공세, 이게 만약에 중계 대공세라 그러면 이 중계 대공세가 약간 몇 개 이제 파고가 있겠죠. 1차 공세, 2차 공세, 3차 공세, 그런 준비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1차 공세는 저는 단연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중계 대공세라면은, 중계 대공세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은 그건 이야기가 다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러시아가 그렇게 주장하고 나토 측에서 그렇게 분석한다면은 이 공세는 실패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실패라고 볼 수 있는 이제 큰 전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무흘레다르라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흐무트 이제 남서 쪽에 있는
도심지인데 이게 지난 3주 동안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전쟁연구소가 이번 전쟁 들어서 가장 큰 규모의 전차전, 기갑전이 벌어졌다. 그래서 3주 동안에 우크라이나군 전차가 130대가 격파됐다라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이게 사실이 맞다면 어마어마한 전과죠. 다만 우크라이나 측이 얼마나 피해를 입은가는 별로 이제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평원에서 전차 대 전차로 붙은 게 아니고 일단 매복 기습에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긴 종대를 만들어서 러시아 전차 부대가 이동을 하는데 거기 숲지대에서 바로 매복 기습에서 이걸 갖다가 일거에 이제 조졌다. 물론 이제 3주 동안에 130대니까 이게 옛날에 2차 대전 규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이제 작은 규모, 중규모 국가의 하나 국가가 러시아하고 맞붙는 상황이라면은 3주 동안에 130대를 격파했다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옛날 독소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무슨 뭐 200대, 뭐 400대 이렇게 부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이제 군사사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니까 이번 전과 같은 건 뭐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러니까 대전차전, 큰 대자가 아니고 전차에 대항하는 엔티 탱크 월페어입니다. 그러니까 소련 전차, 러시아 전차들이 오는데 거기에 주로 이제 야포라든가 대전차포 그런 거로 대응했다는 이야기죠. 미사일이라든지. 그래서 주로 사용했던 게 미제 M777 유탄포, 곡사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제 세자르 자주포, 그 다음에 늘 써왔던 작년 개전 초기부터 쏘던 제블린 뭐 이런 거 가지고 쭉 대응을 했는데 이게 맞다면은 그러니까 전차 대 전차의 대결이 아니고 러시아 전차 대 그다음에 대전차 화기, 우크라이나의 대전차 화기 간의 대결이었다면은 이거는 우크라이나군이 전차 자신들의 기동 전력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맥시멈 한 강력한 어떤 그런 대응 조치를 취했다. 그래서 이 정도 손실이 나왔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 이제 좌료 화면을 쭉 찾아봤는데 정말 1년이 다 되는데 러시아 군들이 이게 학습 효과가 있는 건지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늘 하는 이야기가 제병협동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Combined Arms Force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차만 기동해가지고는 보병들의 옆에서 측면과 후방에서 받쳐주지 않는 전차만의 순수한 기동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특별한 경우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동영상이라든가 자료 화면을 보니까 러시아 전차가 부대가 이동할 때 그 측방에서 지원해주는 장갑 차량이라든가 보병제대가 전혀 없습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허허벌판에 러시아군 전차들이 쭉 일일 정도로 가다가 얻어맞는 이런 것만 계속 되풀이 되거든요. 작년 5월달 뭐 그런 데도 많이 봤습니다. 3월달도 마찬가지였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숙련도가 낮은 건지 뭐 이런 문제를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숙련도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미군이나 그 다음에 나토군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자위대 같은 경우에는 장교나 하사관이 특정 부대에 이제 배치되게 되면 대개 2년 간격으로 순환 보직을 시킵니다. 그냥 같은 병과에서 이제 옮긴다 하더라도 약간의 조금씩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이제 작전수를 터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옛날 2차 대전 때 소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번 보직을 받으면 대개 4년, 길면 6년까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해당되는 병과의 전문 지식은 얻을 수 있겠죠.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들이 전장에서 죽었거나 다쳤거나 할 경우에 대체 인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러시아군의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경험 많은 그런 장교나 하사관들이 갑자기 다 죽었다. 그러면 이제 쫄병들이 나와가지고 그 하사관과 장교의 역할을 대행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러시아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옛날에 2차 대전 때 임무형 전술, 독일군의 임무형 전술을 그렇게 칭찬하고 뭐 흠모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그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새로운 군대를 만들었을 건데 왜 아직도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지 좀 이유가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얼마 전까지 캐나다에 공관장 할 때 그런 걸 봤는데 옛날에 이제 공산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의 중국이나 소련 이 사람들 외교관들을 어떻게 양성시키냐면은 한 나라 언어에 특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니는 독일어만 해라, 니는 프랑스어만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외교부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그것만 합니다, 언어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스코프가 좁아지는 거죠. 일단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랍 쪽에 가 있는 어떤 그 중국 대사, 러시아 대사는 아랍에 능통한데 문제는 영어로 대화를 하려도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어를 안 하고 제2외국어 한다는 거는 그건 통역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외교라는 게 양자 관계가 중심이었는데 지금 이제 유엔이라든가 다양한 국제기구가 있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노력과 돈을 들어가면서 배우는 그 제2외국어라는 게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일단 영어를 못하면은
그건 우수한 외교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의 중국이나 러시아는 아직도 옛날에 구공산권의 외교관이나 군지관 양성 훈련 그 포맷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 아마 그렇게 좀 생각되는데 제가 지금 사진을 좀 이렇게 제시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쪽에 이제 평지가 있고 한쪽에 이제 숲이 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숲 언저리에 약간의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야지와 숲 언저리 그 사이 구역을 통과하는 것은 맞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 만약에 야지에만 있다 보면은 그다음 공중에서 강습을 했을 경우에 이게 도피처가 없죠. 숲으로 도망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숲에 가깝게 있다면은 좀 더 은폐하기 쉽다는 거죠. 그다음에 만약에 전차 부대가 너무 숲 안으로 들어갔다라면은 거기서 보병들이 대전차 공격을 해왔을 때 재빨리 도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차 부대는 기동할 때 평평한 야지와 아무 은폐물이 없는 그런 야지와 숲지대 또는 굴곡이 있는 구릉지대 그 사이를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군사 교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기고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름대로 군사 교훈들이 이제 전체 부대가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시점에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하죠. 그러면은 거기서 대우를 좀 정연하게 해가지고 반격을 취해야 되는데 이 전차들이 지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야지로 빠져나왔다가 또 지휘관이 들어오라니까 들어왔다가 그 캐터필러 자국을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나 우왕좌왕하는 와중에 다 이제 격파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전차 종대가 쭉 일렬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대개 대전차 화기를 어떻게 조지냐면은 최고 앞에 있는 선두전차,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전차를 일단 격파합니다. 그러면 이게 불길이 지속 전소가 되겠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전차들은 뒤로든 앞으로든 전진도 후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처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영어로 이제 시팅닭이 되는 거죠. 차례차례 격파해 나가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이런 전술을 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런 전술에 또 러시아군이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작년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어디선가 미사일이 날라왔다 야포 사격이 개시됐다 그러면 그쪽으로 빨리 주포를 돌려서 대응 사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응급 조치 같은 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자료 화면만 봐도 이게 과연 전투가 어떤 식으로 됐는지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병의 이제 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전차만의 기동이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학습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에 2차 대전 때 소련군하고 싸워봤던 독일군이 자신들의 경험담을 이제 군사 일지 남긴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거기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군이 소련군을 평가한 겁니다. 시기는 1943년 8월 21일자입니다. 이게 일일 군사 일지죠. 그게 요걸 쓴 사람이 이제 사장갑사단, 독일군의 사장갑사단인데 이 사장갑사단은 2차 대전 전체를 통해서 기사 70자 훈장, 독일군에서 가장 이제 뛰어난 사람이 받는 기사 70자 훈장 최다 배출을 한 그런 명문사단입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특히 소련 전차들은 소총병들, 이 소총병이라는 보병입니다. 소총병들과의 제휴와 공조가 단절되면 전차만으로의 한정적인 공격을 취해 국면 전환을 시도해야 할 법한데도 막연히 개활지에서 소총병들을 기다리던 독일군의 밥이 되는 수가 자주 목격되곤 했다. 그러니까 전차가 빠르게 이동하고 그다음에 보병이 발로 뛰는 보병이 따라잡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시차가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기다렸다가 같이 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선이 불안정하다 할 경우에는 전차만으로 흩어져서 일단 기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있다가 전투가 개시되면 이제 보병이 따라 붙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냥 개활지에서 허허벌판에 아무 은폐물도 없는데 그냥 보병들이 따라 붙기를 기다린다 이거죠. 전차들 세워놓고. 그럼 우크라이나군이 그때그때마다 격파해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흐레다리에서 3주 동안 130대가 격파되는 거, 아마 이거는 러시아군으로서는 굉장히 아플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번 보니까 130대 러시아 전체가 격파됐다고 해서 그 부근의 영토를 전부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 병력을 경멸했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수복한 땅을 빼들지는 못했다는 거죠. 적 전력이 약화는 가져갔지만. 그래서 여전히 지금 바흐무트 구역은 좀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이 현재 바흐무트는 동쪽, 그 다음에 이제 북동쪽, 그 다음에 남쪽, 남서쪽이 다 이제 포위된 상태고 어떻게 보면 북서쪽으로 도주할 수밖에 없는 길이 하나밖에 탈출로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형국으로 되는데 지금 남쪽과 북쪽에서 이렇게 직개발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딱 완전히 가두게 되면 정말 이제 그 안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고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흐무트 전화를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주에 바흐무트가 곧 함락된다, 뭐 철수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파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날짜, 그러니까 3월 7일이죠. 3월 7일 날짜 현재 바흐무트는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이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방송이 녹화되었다가 토요일 날 나갈 시점에 바흐무트를 전술적으로 퇴각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바흐무트를 사수하라고 외쳤던 젤렌스키가 그렇게 무리스럽게 그 병력을 갖다가 소멸시키면서까지 시를 사수하지는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도저히 막을 재간이 없다면 뒤로 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수비를 할 수 있는 제2방어선을 갖다가 바흐무트 서쪽에 조직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그 다리가 하나 폭파됐다. 크로모베라는 교량 찾아보니까 뭐 지도상에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근데 크로모베 교량을 폭파한 거는 우크라이나군이 아마 몇 개 퇴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러시아군이 쓰지 못하게 파괴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뭐 러시아군이 파괴했다는 주장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3월 6일이죠. 3월 7일 새벽 우크라이나군이 이걸 부인했습니다. 크로모베 교량 폭파한 적도 없고, 물론 폭파됐는가 반파됐는가 모르겠으나 우리 아직 철수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뉴스가 전체 언론에 다 떠들었습니다. 전 세계 그 주요 매체 다 나왔습니다. 왜? 가장 신뢰할 수 있다는 미국의 ISW 전쟁연구소, 그 다음에 영국의 군사 첩보당국 이런 데서 크로모베 교량이 폭파됐고 우크라이나군이 조만간 철수할 거다라는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전 세계 매체들이 다 그걸 따라했죠.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그걸 이제 부정을 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군이 스스로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그런 프로파간다를 만들 수도 있으나, 지난번에 마리우폴에서 아조프 연대가 이제 그 포위돼 가지고 결국 항복하고 마는 그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아마 러시아군이 완전히 북동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그 다음에 남서쪽에서 북진한 형태로 이렇게 만약에 직계발이 연결돼 가지고 컷오프 잘라버리게 된다면 이건 이제 큰일이죠. 일단 포위망이 완성되고 나게 되면 탈출하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위망이 이제 구축되기 전에 뒤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아마 그거는 면밀하게 굉장히 정교하게 시간 계산을 할 겁니다. 어느 타이밍에 뒤로 완전히 빠져야 되는가. 그래 지금까지 저렇게 6개월, 7개월 이상 우크라이나가 버티는 거는 여기에서 여하간 러시아군의 주력이 모두 모여있기 때문에 바그너구를 포함해서 얘들을 완전히 소모시키자 여기서. 물론 우크라이나군도 상당히 피해가 따릅니다만 일단은 도시를 중심으로 방어전을 할 때는 최소한 병력이 5분의 1,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하는 자는 최소한 3배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겠으나 수비하는 쪽은 동등한 수준이라면 월등히 방어가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버텨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지금 병력을 계속해서 예비 병력을 바흐무트 정면에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뒤로 빼야 되겠죠. 그런데 이 뒤로 빼는 것도 쉽지 않은 게, 지금 제가 지도는 제시 못했습니다만 미국의 TV를 하나 봤는데 그 바흐무트 구역에 엄청난 양의 우크라이나군 병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여단 표시 제대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물론 그 여단이 정말 여단의 정수인 5,000명 가량이 아직 살아있느냐, 그건 아니겠죠. 전력이 소모돼서 뭐 1,000명, 2,000명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대수로 봐서는 엄청난 양의 이제 병력이 안에 들어가 있고, 지금도 꾸준히 하면 예비 병력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투입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러시아군이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아마 러시아군은 포위망을 만들 때 이중 포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링을 2개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너링이 있고 아우트링이 있죠. 링이 이제 포위망 하나만 가지고는 잘못하다가는 이제 그 포위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동안의 던지처럼 보였던 우크라이나 군들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방어선, 1차 포위망을 구축한 다음에 그 뒤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스탈린그라드 전투 같은 경우에는 뭐 2-3km 정도의 간격을 둡니다만 이번 전투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 기껏해야 한 400-500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아마 링을 2개로 만드는 그런 구도로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를 사수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뒤로 좀 빠져서 이선 방어선을 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하간 지금 오늘 3월 7일 현재 바흐무트는 버리지 않았다라는 게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입니다. 물론 이제 그 시 중심부까지 아직 러시아군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시 외곽에서 계속 전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프리고진이 또 간만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젤렌스키한테 야, 너 철수해라. 우리 다 포위 다 했다. 길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으니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뒤로 빠져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허풍이죠. 허풍인데 두 개는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바흐무트에서 서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가 두 개가 있는데 프리고진이 그 두 개 중에 어느 걸 이야기하긴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북서쪽으로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2차 방어선이 있을 법한 우크라이나 진지하고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것은 03도로, M03도로는 이미 러시아군이 장악했기 때문에 거기로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평되게 서쪽으로 빠져나가는 루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빠져나가게 된다면은 적절한 타이밍을 봐서 그 도로를 이용해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여하간 마지막 한 명까지 소모시키겠다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현재 이제 전략 같습니다. 다만 사태가 좀 급변한다면은 이 방송이 나갈 시점에는 아마 철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문제는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바흐무트 그 방어 정면에서 러시아군이 너무 많다 하더라도 자꾸 거기에 투입할 게 아니라 오히려 위협적인 거는 북쪽 남쪽에 있는 이게 직개발이거든요. 특히 북쪽이 좀 위험합니다. 크라스노호라라든가 그다음에 크렘민나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진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점점점 남하게 되면 점점점 포위망이 좁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흐무트 자체를 실 자체를 살린다기보다는 바흐무트를 포위에 들어오는 그 적 병력을 갖다 물리쳐야 되거든요. 그러자면 지금 북쪽에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다른 제대가 시를 사수하는 수비대는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다른 기동 전력을 규합해서 북쪽에서 이게 남하하는 그 전력을 타격하지 않으면은 정말 이게 링이 굳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는 잘못하면 빠져나갈 수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 우크라이나가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는데, 아마 걔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만약에 견딜만하다, 사수할 만하다라고 생각된다면은 그건 이제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탈린그라드 전투 같은 경우에도 이제 1942년 11월 24일경에 완전히 이제 포위하게 됩니다. 소련군이 독일군을. 그때도 이중 포위망을 구축했는데, 나중에 이제 헤르만 호트의 이제 사장갑군이 스탈린그라드에 포위된 독일군을 구출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서쪽에서 북동쪽 쪽으로 진군하면서 이제 소련군 엄청나게 많은 이제 수많은 제대들과 격투를 벌이게 되는데, 결국 그 포위망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한 45km 지점, 가장 근접한 게 40km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지점에서 아마 동계 전투니까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땅이 얼었다고는 하나 눈발이 오는 데서 방향 감각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링에 들어가 있는 독일군을 구출해낸다는 건 상당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그 겨울 폭풍 작전이라는 게 실패로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바흐무트도 아니고 스탈린그라드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도시 말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 집개발, 붉은 집개발 두 개를 아마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 바흐무트가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전형적인 포위 작전의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시 하나를 정면에서 계속 공격하는데 이게 잘 먹혀들지 않을 경우에는 우회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컷오프 시키는 거죠. 그 시를 사수하는 주병력을. 그래서 아마 그런 식의 아마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옛날에 2차 대전 때 하던 그 포위 공세 같은 거. 그래서 그게 러시아군이 얼마나 이제 실력이 뛰어난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는데, 문제는 지금 정말로 이제 까다로운 정밀 분석을 할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과연 시에서 탈출해야 되냐, 언제까지 버텨야 되냐, 예비병력이 오느냐, 그 다음에 기동 정책이 왔을 경우에 북쪽에서 남하는 저 전력을 쳐낼 수 있느냐. 그것만 일단 쳐낼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바흐무트를 사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양쪽에서 쪼여드는 그 직개발을 갖다가 펼쳐낼 기동 예비 전력이 없다면은, 그러면 이게 바흐무트는 굳이 저렇게 많은 병력을 소모시키면서까지 지킬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지원 무기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전차, 전투기, 그 다음에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이죠. 전차는 보니까 미국에서 에이브람 전차를 준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 될지, 6개월 될지 1년이 될지 안 준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게 왜 그런 거냐, 아마 미국이 트릭을 쓴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간 레오파드2 전차를 주력으로 써야 되는데, 독일놈 저놈들이 전차를 안 내려고 하니, 야, 미국도 낸다, 영국도 낸다, 너 안 낼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 숄츠가 전차 공개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딱 그 말을 공식적으로 하고 나니까 미국 애들 쏙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얍삽한, 굉장히 이제 미국인답지 않은 그런 술책을 쓴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아마 에브람 전차, M1A1 또는 M1A2 전차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그걸 주력으로 쓸 수는 없을 겁니다. 뭐 보조적으로 쓰게 될 거고, 그러니까 레오파드2 전차를 여하간 빠른 시간 내에 우크라이나군에 전달해야 되는 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기는 지금 뭐 단일 기종으로 F-16 파이팅 팰콘이라는 거 이걸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마도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부 그 우크라이나 공군 조종사들이 지금 미군 기지에 가서 F-16 그 훈련을 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뉴스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100%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하이마스 미사일 시스템이 80km밖에 안 됐는데 사정거리가 아마 이번에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기지에 타격한 거 보면은 약 150km 정도까지 날아간 게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그건 공식적으로 미국이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150km까지 날아간 포탄을 미사일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현재 배치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아마 그런 의혹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드론 공격으로 이제 모스크바 인근에 떨어졌다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군사적인 의미보다는 여차하면 우크라이나군도 모스크바 상공에까지 이제 미사일이나 드론을 띄울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정치적 효과를 노렸던 것 같습니다. 많이 띄우진 않았는데 러시아 측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중에 6대를 격파시켰다, 격추시켰다. 그 다음에 4대는 그 다음에 전파 쬐밍, 전파 교란 행위를 해가지고 뭐 들이쳤다 이런 식의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그건 아마 좀 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누적이 되면 제가 따로 종합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차 전투기,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 결국은 될 겁니다. 결국에는 공유가 될 거고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이제 우크라이나 인사들 또는 방문하는 인사들이 철저하게 이건 대놔라. 너가 2차 대전 때 유럽 국가들 도와주고 한국전 때 한국 도와준 것처럼 전투기하고 전차를 보내야 된다. 아주 뭐 대놓고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 문제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걸릴 건가. 그래서 이걸 기다려도 우크라이나군이 패퇴하거나 전략적으로 이제 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크라이나군하고 러시아군하고 차기 공세가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역시 제가 바흐무트 북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크라스노호라라든가 그다음 크림민나라든가 그보다 더 북쪽이 지금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쿠피안스크 이게 교통의 요충지인데 이게 작년 이제 가을에 우크라이나가 따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에 나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가리키는 지도가 없어서 제가 제시를 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쿠판스크에 대해서 러시아군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야심찬 우회 기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르키우에 굉장히 근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를 만약에 쿠피안스크를 갖다 러시아군이 장악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중 같은 게 또 위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상당히 북쪽 전선에서는 꽤 야심찬 그런 우회 기동 작전을 러시아군이 전개하고 있다.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개 사단하고 한 개 여단, 그 정도, 그러니까 10,000명이 넘죠. 그 정도 규모의 병력이 쿠피안스크 전구 하나에만 이제 몰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초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몰도바 사태인데요. 이게 왜 지금 몰도바에 문제가 생겼냐면 최근에 확인이 안 된 뉴스가 몰도바 국경 쪽으로 우크라이나군 한 개 여단이 긴급하게 배치됐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거는 지금 몰도바는 조그만 나라니까 지금 EU 가맹을 서두르고 있는데 잘 안 되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아마 그 내분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공장을 일으켜서 야당을 동원해가지고 거기서 아마 친러 행각을 하는 그런 단체들, 그런 인구층들, 정당들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쿠데타를 꾸미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게 이제 서방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아마 몰도바 대통령인가 총리인가 여성인 것 같은데 아마 그것도 아마 대놓고 그런 국내 음모를 일으키는 그런 이제 준동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몰도바 보니까 저도 얼마 전에 확인한 사실인데 지금 이제 여당은 소위 말해서 리베랄리즘, 자유보수주의, PAS라는 정당이 이제 여당입니다. 그 다음에 야당은 제1야당은 BCS라고 이제 뭐 자기들 표현대로 하자면은 민주적 공산주의, 민주적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건데 역사적으로 민주적인 공산주의 국가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산주의를 채택한 나라는 100% 독재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호주산 LA 갈비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는데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제1, 야당보다는 SOR, 쇼르라는 당 이게 문제입니다. 군소정당인데 이게 이제 파퓰리즘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게 아마 친러파들한테 모스크바하고 직접 한번 내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몰도바 정부에서 이 당이 좀 수상하다. 그래서 이 당을 헌법재판소에 합법적인
헌법에 합치된 정당이 맞는지 조사해달라 이런 걸 의뢰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몰도바가 긴급하게 돌아간 이유는 아마 벨라루스를 아무리 꼬셔도 벨라루스가 참전을 안 하니까 몰도바 국경에서 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마 러시아군의 어떤 그런 종합적인 책략에서 나온 그런 어떤 그 소용돌이의 사태가 아닌가 아마 그렇게 지금 생각되고 있는데, 이 몰도바에서 좀 우려할 만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전 국민 65%가 EU에 가입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전쟁이 터지고 1, 2년 지나고 나니까 몰도바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54% 정도밖에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몰도바 같은 조그만 나라가 괜히 이게 뭐 서구화되겠다라고 이제 러시아하고 등지다 보니까 저런 어떤 그 러시아군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받게 되는, 침공을 받게 되는 이런 사태가 자국에도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에서 좀 비급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뭐 EU 가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약간 등을 돌렸다 이런 식의 분석이 이제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일종의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교란, 병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러시아의 어떤 고도의 책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아마 그렇게 지금 서방에서는 분석하고 있는데,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어떻게 지금 그러면 반격을 할 것인가 정말 예측하기 힘듭니다. 지금 러시아군이 주력이 동부전선에 이제 몰려 있지 않습니까? 남부전선은 별로고요. 근데 작년을 돌이켜보면은 분명히 헤르손 구역, 자포로지아 서쪽에 있는 그쪽 구역에서 결판을 낼 거다라는 게 이제 그런 소문이 파다했었고, 미국의 전쟁연구소도 그런 식으로 분석을 했죠. 그런데 그 아무도 예측 못하게, 그건 워싱턴도 예측 못했습니다. 동부전선에서 쇼부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줌, 리만 이런 게 다 떨어지면서 동부전선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갖다가 수복하는, 탈환하는 그런 성과를 내세웠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트릭 같은 걸 갖다가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쓸 거냐 하에 따라서 전후에 굉장히 이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지금 자포로지아에서 그냥 남하에서 멜리토프를 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막 그런 트릭을 쓰면서 어딘가에서 다시 한번 전략 공세를 새로 추진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그냥 남들이 예측했던 대로 우크라이나는 그대로 따랐던 적은 없습니다. 헤르손 수복도 마찬가지고 과거의 동부전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동부전선에서 쇼부를 볼 것처럼 하다가 남부전선에서 역공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등,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앞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중계 대반격 공세를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가 하는 걸 갖다가 예측하는데 가장 아마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1부 방송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밀이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